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이젤과 뉴먼이 쓴 괴델의 증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독후감은 아닙니다.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재정리해서 괴델의 정리가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델의 정리라는 것을 말만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수학 원리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모순을 가지지 않는 수학의 논리적 전개를 목표로 하는 수학 원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 바로 쿠르트 gödel이 이 수학 원리의 한계를 다룬 논문을 출간하죠. 그 논문의 제목이 수학 원리와 관련된 시스템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명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유명한 gödel의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불안정성 정리는 이후에 수학 분야의 상대성 이론이라도 말해도 좋을 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수학자들만 아는 정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젤과 뉴먼이 1958년에 gödel이 자신의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는가를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짧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바로 이 gödel의 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괴델 애셔 바하라는 유명한 책을 쓴 작가인 홉스테더가 이 책의 2001년 개정판 서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홉스테더가 14살 때 이 책을 읽고 괴델의 증명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14살짜리 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학책이니까 좀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왜 괴델의 정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까요? 수학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괴델의 정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지적인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공계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괴델의 정리에 대해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 것은 많죠. 그래서 제대로 괴델의 정리를 공부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괴델의 정리를 제대로 한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수학 비전공자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젤과 뉴먼의 괴델의 증명을 말이죠. 하지만 괴델의 정리를 일반인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괴델의 정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창의력이라던가 옳다라던가 사물의 의미라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게 만든다는 점이 바로 수학자가 아니라도 괴델의 정리를 공부해 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가 아니라도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모순을 가지지 않은 수학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논리적 기호적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기호적으로 전개된 수학은 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부호 또는 어휘가 있고 구성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다음에는 변형에 대한 규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체스 같은 게임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부호 또는 어휘라는 건 체스의 말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장기 말들의 배치를 바꾸면서 경기를 하죠. 그리고 구성에 대한 규칙이라는 건 체스 말을 아무 곳에나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그 수학적인 그 부호도 놓여지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면 그게 유효한 수학적 표현이 되지 않겠죠. 마치 장기판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장기화를 아무 데나 두면 안 되죠. 저 사각형, 작은 사각형 안에만 장기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성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변형 규칙입니다. 변형 규칙은 간단하죠. 우리가 장기나 체스를 둘 때 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직선으로 간다든가 사선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움직이면 체스판 속의 말들의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형 규칙입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기호가 있을 때, 기호의 나열이 있을 때 그 기호의 나열을 바꿔가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리는 무엇이냐? 수학에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 개가 이제 수학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스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체스에서는 바로 체스를 처음 두기 시작할 때 말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체스에서의 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체스를 두는 걸 상상해 봅시다. 우선 처음 체스판의 출발 그 점이 있겠죠. 맨 처음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체스를 두겠죠. 그러니까 뭐 그 조를 폰을 앞으로 민다던가 나이트를 움직인다던가 하는 체스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출발점에서 변형 규칙에 따라서 말들의 위치를 바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체스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공리들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변형 규칙에 따라 기호들을 다르게 배열하는 과정에 이게 대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배열된 기호들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정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변형 규칙에 따라서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증명이라고 말하는 정리의 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리에서 출발해서 그 정리에 도달할 때까지 수식을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스를 두는 동안 말을 하나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정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움직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체스를 누가 두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제 끼어든 거예요. 체스판을 딱 봤는데 말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말들을 움직여야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판이 될까?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증명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수학자들이라는 거는 장기판 위에 말들을 쫙 보여준 다음에 장기를 어떻게 두면, 그러니까 체스를 어떻게 두면 판이 이렇게 될 수 있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면 수학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이야기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멈춰서 수학과 게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괴달의 증명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좀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학 공식을 증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과학이나 공학처럼 어떤 경험 법칙을 찾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계를 만들었더니 작동하더라. 이런 건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무렵에 유럽의 수학자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많은 수학이 내려왔는데 그 알려진 수학 공식들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거의 이런 그 공학적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수학 공식이 증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써왔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세히 그 증명들을 검토하니까 이게 엉터리가 많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증명이 없어도 경험적으로 옳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공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인 이유는 실제로 썼더니 그게 이제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옳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자들은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논리적으로 이 수학의 어떤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1층이 엉터리였어라고 말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고생해서 쌓아 올린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수학이 모순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칸토르라는 사람이 집합론이라는 수학을 전개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수학을 전개했는데도 분명한 모순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했던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문제 없겠지 뭐라고 하기에는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모순이 나타나면 여태까지 한 소리가 다 헛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열심히 수학을 다시 씁니다. 다시 써서 아주 단단한 기초에서부터 수학을 쌓아 올리려고 하죠. 이렇게 수학에 있어서 숨겨진 가정들을 드러내고 모순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끝에서 마침내 수학은 기호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학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하나의 절정이 바로 앞에서 소개한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였던 거죠. 괴델이 한 일은 누가 열심히 거대한 빌딩을 정교하게 지었는데 이렇게 1931년에 그런 건물은 애초에 지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증명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 수학이 다루는 기호들은 의미를 잃는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수학과 논리학은 거의 같은 말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나 이제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한 것은 그들의 수학 체계에서 숨겨진 가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스 예를 들어봅시다. 체스판에서는 나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를 움직일 때 이건 나이트, 그러니까 기사니까 폰은 이제 하인이나 앞잡이 같은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트니까 폰이 한번 움직일 때 나이트는 뭐 두 번째 움직여도 되지 않아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지요. 사실상 나이트라는 말을 폰으로 부르고 폰을 나이트로 불러도 체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말들이 움직이는 규칙이기 때문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순수 수학에서 혹은 게임에서는 모든 의미는 오직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의미라는 것도 이 시스템 내부에서의 의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학적 과학의 대표는 물리학이죠. 그 뉴턴 물리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맨 처음에 뉴턴 물리학을 배우면 질점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질점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영어로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점인데 뉴턴 물리학에서 뉴턴은 작은 질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질량을 가진 작은 점인 이 질점은 사실 뉴턴의 방정식과 중력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물리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개할 때 우리가 미리 나열한 공리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하게가 아니라면 질점은 그것이 따르는 자연 법칙을 제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원자죠, 원자. 이제 화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질점이 아니라 원자네? 라고 하면서 뉴턴 물리학이 무너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원자 내부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원자는 핵융합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저러한 성질을 가진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학에서든 화학에서든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원자는 원자가 따르는 법칙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이제 혼돈이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과학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경제학인데요. 경제학은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논리적 분야겠죠. 근데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을 논리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학문에서 나오는 법칙들, 그러니까 경제학 법칙들이겠죠. 이런 거에 주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들은 자연스레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학 법칙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논리적 수학적 구조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질점이나 원자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입니다. 경제학 법칙은 인간을 전부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원자처럼 변하지 않고 고정된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수학이 다루는 기호들이 의미를 잃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순수 수학에 관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수학, 논리, 게임, 패러다임, 과학, 모델 이 수많은 말들은 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깊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논리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이나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게임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순수 수학이 다루는 기호들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말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그 말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나이트니 포니니 하는 것에 이름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특히 경제학 같은 분야에서 더더욱 심각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괴델의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